이번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별점을 굉장히 엄격하게 매기는 박평식 평론가가 별점을 4개 반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관심이 가서 영화관에 다녀왔습니다. 절대 만점을 주지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별점이 4개 반이면 만점을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영화는 조나단 글레이저 감독이 각본을 쓰고 연출을 했고요. 이분이 90년대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뮤직비디오 감독이었더라고요. 라디오헤드, 자미로콰이 같은 다양한 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찍었고, 나중에는 애플워치의 광고도 찍었습니다. 영화 감독으로서는 작품 주기가 굉장히 긴 편입니다. 2000년도에 섹시 비스트란 영화로 장편 데뷔를 했고, 그 다음 영화가 4년 뒤에 탄생, 그 다음이 9년 만에 찍은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언더 더 스킨입니다. 그 다음 작품이 바로 2023년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무려 10년 만에 작품을 찍었네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이미 익숙한 제작사인 A24에서 제작했습니다. 올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영화상 음향상을 수상했고, 프랑스 칸느 영화제에서도 심사위원 대상, 사운드 트랙 수상을 하기도 했죠. 이야기는 능력 있는 군 간부로 보이는 루돌프, 그리고 그의 아내 헤트비히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 부부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네 아이들과 반려견이 뛰어노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집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평범한 가족 이야기예요. 루돌프가 나치 독일의 간부이고 그 집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외벽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것만 빼면요. 이야기는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확 궁금해지죠? 등장인물은 루돌프 헤스 역의 크리스티안 프리델이라는 배우가 연기했고요. 그의 아내인 헤트비히 휠러 역에는 추락의 해부에서 주인공이었던 산드라 휠러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산드라 휠러 이 배우분이 추락의 해부에서도 연기를 정말 잘했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연기라는 인식이 별로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라 그런지 영상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움직이는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카메라가 찍는 한 컷 한 컷의 길이가 비교적 긴 편이고 화면 안에 있는 모든 요소들에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카메라 앵글도 어디 미술관에 있는 그림에서 볼 수 있을 법한 균형 있는 구도로 짜여 있다는 게 직관적으로 딱 보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뭔가 기괴하고 불편해요. 내용상 그렇기도 하지만 음향상을 괜히 수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기괴한 사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느낌인지는 예고편에서 살짝 맛보실 수 있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저는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요. 소름 끼칩니다. 좋은 의미로요. 저는 어떤 영화인지 사전 정보 없이 보러 갔거든요. 예고편도 안 보고 그냥 보러 갔어요. 근데 영화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몰입해서 볼 줄 몰랐어요. 100분 정도 상영을 하는데 엄청 집중해서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얘기할게요. 이 영화는 이야기상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다 할 갈등도 없고 특별한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는 관객의 머리와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단지 이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의 행복이 수용소에서 사람을 죽이고 소각하는 데서 온다는 사실 하나가 그렇게 만들어요. 잔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겠다고 티를 내는 장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울려 퍼지는 총소리와 중간중간 들려오는 비명소리, 하늘을 뒤덮고 있는 소각로의 연기, 벽으로 가려보지만 화면 안에서 어떤 것보다 큰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수용소 건물의 지붕과 굴뚝들이 관객들의 머릿속을 채웁니다. 자세히 보여주진 않지만 유대인 하인이 루돌프의 군화를 물로 씻을 때 살짝 보이는 핏물과 소각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뼈와 재가 흐르는 강물도 헬스 가족이 사는 집의 담벽 너머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죠. 처음에는 아름답고 그림 같은 화면에 감탄하지만 어느 순간 느끼게 됩니다. 뭔가를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과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을 뿐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을요.
이런 연출이 이 영화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포스터를 보면 이 이상하게 넓은 검은 여백의 의미를 알 수 있죠. 헬스 가족을 더 들여다볼까요? 이 가족은 행복합니다. 사이좋은 아들, 딸들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빠,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보금자리를 갖고 있는 엄마.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가족들을 보면서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루돌프는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출퇴근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연락을 남기거나 미팅을 하는 언뜻 보면 평범한 직장의 업무를 보는 것처럼 일을 합니다. 집에 오면 가족들과 진수성찬의 저녁 식사를 하고 생일 아침에는 가족에게 선물도 받습니다. 딸들을 잠에 재우기 위해서 동화책도 읽어주는 좋은 아빠예요. 사춘기의 나이대로 보이는 아들은 비밀스럽게 연애도 하고 아이들은 친구들을 초대해 정원에서 뛰어놀고 누구나 부러워할 평범하게 성공한 가족의 삶입니다. 보통 이렇게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가정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골마 있는 부분을 다루기 마련이죠. 위선적인 인물이 나오면 나중 가선 그 인물의 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고 몰락하거나 큰 악이 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요. 루돌프와 헤트비이도 어떤 지점에서 좀 꼬여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루돌프와 헤트비이는 위선이라는 단어와는 멀어 보입니다. 나치 독일의 사상에 정말 순수하게 절여 있거든요. 오히려 그쪽으로는 숨기는 게 없어요. 그들에겐 그게 진실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들이 뭔가 꼬여있는 성격이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정말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영화를 보면서 제가 내내 바라던 건 이 가족이 결국에는 처참하게 망하는 거였어요.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울리는 곳에 바로 옆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좋다고 떠나기 싫어하진 않나. 기껏해야 전출 명령을 받았다고 울고 슬퍼하지를 않나. 장난하냐고요. 방금 언급한 게 이 영화 안에서 가장 심각한 사건이라는 게 우스울 뿐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유대인 하인들이 힘을 모아 이 사람들을 죽이거나 패전 소식이 들려와서 나치가 망하거나 아무튼 어떤 다른 사건으로 이 가족이 철저하게 망하길 바랬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출 명령을 받았던 루돌프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정말 불편하고 역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게 된 루돌프가 구역질을 할 때도 이 인간이 갑자기 쓰러져 죽길 바랬어요. 그 구역질은 뭐였을까요? 루돌프가 자신의 행동에서 뭔가 느끼고 변할 것이라는 암시였을까요?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절대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죠. 구역질을 하고 난 루돌프가 어두운 복도를 바라보면 화면은 현재 시점의 아우슈비츠 박물관으로 옮겨갑니다. 그 박물관 안에는 수용소에서 죽은 유대인들의 신발,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루돌프가 어두운 복도 어딘가를 보는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루돌프가 현재의 아우슈비츠 박물관을 보고 있진 않지만 뭔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를 보기 전에 구역질을 했죠. 루돌프가 아우슈비츠 박물관을 보기 위해선 루돌프의 속에 있는 어떤 것을 개워내야만 볼 수 있다는 의미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루돌프는 구역질은 했으나 아무것도 뱉어내지 못했죠. 그래서 자신이 뭘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수용소와 자신의 집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벽이 현재 아우슈비츠 박물관과 자신의 사이에도 놓여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면 이 처음부터 끝까지 숨 쉴 틈이 없는 영화에서 관객들이 느낄 감정을 대신 표현해서 잠시나마 그 틈을 만들어준 감독의 배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상식적인 루돌프의 모습 중에 그나마 현실적인 한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 중간중간에 군용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레지스탕스에 가입해서 활동하던 알렉산드라라는 유대인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당시에 밤마다 포로들을 위해 먹을 것을 노동 현장에 두고 왔다고 합니다. 감독이 실제 그분을 만나 증언을 듣고 영화의 일부가 되도록 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이 2번 나올 텐데 이 두 장면의 바로 직전에 루돌프의 딸 중 하나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멍하니 있고 그 딸을 재우려고 데려와서 루돌프는 동화를 들려줍니다. 그 동화를 들려줄 때 이 폴란드 유대인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아마 이 딸은 자신이 속한 이 가족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제목은 나치 독일이 아우슈비츠와 그 주변 지역을 가리키며 사용하던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터레스트는 관심이라기보다는 금전적 이득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해요.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격리하려고 주변 지역 농지를 폴란드 지주들로부터 몰수한 뒤에 그 땅의 수용소의 포로들을 노역시켜서 자신들의 금전적 이득으로 돌아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도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노역시킬 것이라는 대사가 나오죠. 헤트비의 어머니는 밤에 유대인들을 태우는 불꽃과 연기를 보면서 잠에 들지 못하더니 갑자기 딸에게 쪽지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본 헤트비는 유대인 하인에게 괜히 화풀이를 하죠. 편지의 내용은 보여지지 않지만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는데 우연히 접한 감독의 인터뷰에서 읽은 글을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의도로 표현한 거더라고요. 할머니는 죄의식, 부끄러움, 양심 때문에 저택을 떠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소를 먹지만 굳이 도살장 옆에 살면서 도축하는 장면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감정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이 영화는 니우침이나 구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캐릭터들은 처음 시작한 그대로 끝납니다. 뭔가 제가 앞에서 말했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영화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말과 조금 의미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감독 또한 유대인이라서 그런지 자신이 느끼는 걸 표현하는데 많은 고심을 한 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총평입니다. 나치 독일에 관한 많은 영화들이 나치의 가시적인 폭력성을 스크린에서 이미 많이 다뤄서 그 폭력성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도는 좋지만 비슷한 게 반복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나치 독일과 유대인 소재를 다루는 모든 영화들이 가진 첫 번째 과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울 수 있을지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는 뛰어난 연출력으로 두고두고 사람들이 반복해서 볼 만한 위치에 오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후기에 물음표가 좀 많이 찍힌 것 같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보통 어렵고 제 취향과 가깝진 않은데 이 영화는 좀 달랐습니다. 작은 사건만 몇 가지 있을 뿐이고 갈등도 거의 없는데 그걸 보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온갖 상상과 생각들이 넘칠 것처럼 꽉 차거든요. 이 한 가지 힘이 굉장히 강력하고 관객들이 영화를 끝까지 몰입해서 보게 만듭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첫 번째 영화적 순간입니다. 영화의 첫 시작 부분인데요. 한 가족이 아름다운 풍경의 강가에서 피크닉을 즐깁니다. 움직이는 그림 같다는 생각을 한 첫 순간이었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잘 몰랐어서 이렇게 느꼈을지도 모르지만요. 존 오브 인터레스트의 두 번째 영화적 순간입니다. 루돌프가 구역질하고 난 후에 현재의 아우슈비츠 박물관이 스크린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이 영화 전체가 이 한순간의 충격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